1990년 6월 2일 아침,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는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도, 시장을 다녀오는 주민들의 발걸음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한 집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아침이 지나 정오가 가까워졌음에도 37세 이모 씨의 집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는데 문은 잠겨 있었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결국 이모 씨의 집 문은 열리게 되었는데,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광경이 드러났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핏자국이 번져 있었고 공기는 쇠냄새처럼 짙은 피비린내로 가득 차 있었으며, 작은 방에는 11살 딸이 쓰러져 있었고 이불은 흩어져 있었으며 아이의 발에는 필사적으로 막아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왼손과 오른팔에는 날카로운 칼들을 막으려다 생긴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쓰러져 있는 모습만 봐도 살인범이 얼마나 강하고 잔혹하게 공격을 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옆구리를 깊게 찔린 채 쓰러져 있었고 팔과 다리에는 방어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는 살기 위해 몸부림쳤으나 그 몸부림은 결국 멈추고 말았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간 수사관들은 잠시 말을 잃었고 침대 위에는 남편 김모 씨가 누워 있었는데 그는 멍한 얼굴로 주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는 흉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피가 묻은 칼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였고, 김 씨는 술에 취해 귀가 있다고 말했는데 아내가 양복과 양말을 벗겨주었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족이 모두 죽어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그러나 그 차분함은 오히려 더 큰 의심을 낳고 말았습니다.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고 문과 창문은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일어난 범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 이유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은 남편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사는 그에게 집중되었는데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곧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난자된 현장에서 가해자의 몸에는 피가 튀기 마련이기 때문이었는데, 사건 당일 김 씨는 흰 바지와 흰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의 옷에는 눈에 띄는 혈흔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 사람을 그렇게 찔렀다면 피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경찰은 그의 손을 씻게 했습니다. 손에서는 붉은 피가 아니라 검은 때가 흘러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씻지 않은 사람처럼 뗀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피를 급히 씻어낸 흔적은 보이지 않았고 그의 손에는 상처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첫째 딸과 둘째 아들의 사이는 명백한 타살이라고 생각했으나 안방에서 발견된 아내의 시신은 또 달랐습니다. 몸에는 14개의 차창이 있었으나 방어창이 없었습니다. 칼이 들어간 방향도 일정해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간 부위에 집중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자상이 생긴 후 일정 시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처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평범해 보이던 이 가정은 도대체 어떤 균열을 안고 있었던 것일까? 이 집에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혈액형. 당시에는 누구나 믿었던 단순한 공식.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만 나온다는 상식이었습니다. 그 상식이 한 남자의 확신이 되었고 그 확신이 한 여자의 삶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결국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가정의 이름, 의심이라는 이름의 칼날에 베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극은 하루아침에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 집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이 생겨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직장을 다녔고 아내는 약국을 운영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것은 둘째 아들의 혈액형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의 혈액형은 A형. 김 씨와 이 씨는 모두 O형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O형과 O형 사이에서는 O형만 태어난다고 여겨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혈액형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검사에서도 O형, 군 입대 당시 검사에서도 O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은 그에게 절대적인 확신이 되었습니다. 틀릴 리가 없다. 그 확신은 곧 의심으로 변해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혹시 병원에서 잘못된 것 아니야? 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김 씨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혈액형은 곧 배신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다시 검사해보자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거절했는데 나는 이미 2번이나 검사했어. 내가 틀렸을 리는 없잖아. 확 씨는 고집이 되었고 고집은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 씨가 운영하던 약국 근처에는 작은 다방이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주변을 돌며 아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누구와 눈을 마주쳤는지, 누구와 몇 마디를 나누었는지까지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집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 아이들 앞에서도 다툼은 잦아졌습니다. 첫째 딸은 조용한 아이였다고, 부모의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도 자신의 혈액형이 부모를 싸우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의 의심은
생활 전반으로 번졌습니다. 늦게 귀가하면 이유를 캐묻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격앙되었습니다. 이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해명은 소용이 없었고 설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90년 6월 1일 밤, 사건 전날에도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습니다. 술에 취해 귀가한 남편은 또다시 혈액형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말은 점점 거칠어졌고 서로의 상처를 후벼 파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고 부모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집안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술 기운에 안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이 씨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지속적인 의심은 사람을 갉아먹는다고 하지만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감각은 심리적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도 아이들을 향한 칼날을 정당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저항했고 손과 팔에는 방어창이 있었고 치명상은 정면에서 가해졌습니다. 반면 이 씨의 상처는 방향이 일정했고 방어창이 없었습니다. 이는 자해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스스로 상처를 낸 뒤 일정 시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속된 갈등 속에서 이 씨가 아이들을 처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또 다른 질문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큼 몰려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진실이 있었던 것일까? 그날 밤 아이들은 왜 도망치지 못했을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 이 씨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까?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충격은 사건이 종결된 뒤에 밝혀지게 됐는데 남편의 혈액형이 다시 검사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을 처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기록되어 남편 김 씨는 살아남은 유일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유롭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몰랐을까? 정말 자고 있었을까? 그 질문들은 김 씨의 일상을 따라다녀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혈액형 재검사였습니다. 사건 이후 김 씨의 혈액형이 다시 검사되었는데 이 검사는 이전보다 더 정밀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김 씨는 O형이 아니라 A형이었습니다. 2번이나 O형 판정을 받았던 사람이 재검사에서는 A형으로 나온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는 조용히 전달되었지만 그 파장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조금만 더 일찍 밝혀졌다면 이 가정의 운명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죽은 사람도 살해한 사람도 모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A형 아들은 전혀 이상한 존재가 문제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전혀 문제없는 평범한 가족의 하나였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아들은 친자가 아닐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의심은 검사 오류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과거 초등학교 검사, 군 입대 검사 이 두 번의 오류가 한 남자를 확신의 틀에 묶어버리게 되었고 그 확신은 한 여자의 삶을, 가족의 삶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씨는 여러 차례 다시 검사하자고 말했지만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왜 거절했을까? 그때 당시 못 이기는 척하며 아내와 정밀검사를 한 번만 받아봤어도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몰감을 주지는 않았을 텐데 남편의 자신감이 도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순백하다. 나는 바람피지 않았으니 이 모든 건 아내의 불륜으로 초래한 일이다. 라는 식의 자신감은 결국 가족을 모두 사지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나는 정확하다. 그 말은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말한 것처럼 정확했을까? 두 번이나 같은 결과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국가에서 검사한 혈액형 검사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확신은 결국 세 사람의 목숨보다 더 강해지고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의심과 감시는 한 인간을 점점 고립시킨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감각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의 죽음이 설명되고 처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씨가 왜 아이들까지 처리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 분노였을까? 남편을 향한 복수였을까? 자괴감이었을까? 아니면 핏줄이라는 말에 갇혀버린 왜곡된 책임감이었을까? 그녀의 마음속 깊은 상처도 일방적인 공격에서 받은 상처였고 신체에 남은 상처도 일방적인 공격에서 받은 상처였습니다. 방어창이 없었다는 사실은 자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의학적인 소견을 보면 간 부위에 상처를 입은 뒤에도 일정 시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일부러 그대로 있었습니다. 칼은 안방, 남편이 자던 자리에 근처에 놓여 있어 마치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정리되었습니다. 공소권 없음, 종결. 그러나 남은 것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과학은 완벽하지 않았는데 1990년대 당시에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도 일반화되지 않았는데 그러나 완전히 방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택은 서로에게 다시 한번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랑을 증명하기에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최악의 수단으로 이혼이라는 선택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놓아주는 방법. 그러나 그들은 이런 기회를 뿌리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극단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남겼습니다. 김 씨는 뒤늦게 자신의 혈액형이
A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엇을 느꼈을까? 안도였을까? 후회였을까? 아니면 차라리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경찰은 사건을 종결하고 아내 이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을 처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서류의 문장은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었으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김 씨는 이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언론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의처증이 있었다는 주장도 아내를 감시했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입장에서 이 사건은 자신이 의심받는 이야기로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부모 역시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딸이 살인범으로 남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헌법소원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은 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법은 기존 수사 결과를 뒤집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재판관은 소수 의견으로 다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 줄의 의견은 이 사건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처럼 남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잊혀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방송에서 다시 이루어졌고 실화 재현 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에서 반복적으로 조명되었습니다. 핏줄, 혈액형, 그리고 심. 이 단어들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누군가는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 수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증거는 아내의 자해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으나 모든 사람이 그 결론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끝까지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만든 비극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과학의 오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의 잘못된 검사 결과, 그 결과를 의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의 믿음, 그 믿음은 점점 커져 한 사람을 몰아붙이고 결국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실이라고 믿는 것 위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틀렸다면 그 위에 쌓인 모든 판단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혈액형 하나가 한 가정을 갈라놓았고 핏줄이라는 말이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의심은 결국 칼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겨 지금의 우리는 유전자 검사로 쉽게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의심하고 얼마나 쉽게 확신하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지. 그날 아침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서서히 쌓인 의심이 만들어낸 가장 조용하고 가장 잔혹한 비극이었다는 사실을. 검은 손을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 보세요. 검은 손이었습니다.